안녕하세요. 12년차 조세 전문 변호사 허진영입니다. 지난 목요일 5월 30일이죠. 법조계를 뒤흔드는 3개의 판결이 2건이나 선고되었는데요. 이 2건의 판결이 오묘한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더욱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재벌그룹이 한 명의 여성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킨 점. 두 번째는 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된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성들의 재판 전략이 결정적인 승부수가 된 점.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텐데요. 노소영, 민희진. 이 두 사람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올렸던 민희진 대표 영상과 관련한 후속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노소영 관장의 승소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 두 사건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재벌의 공식과 같은 김앤장의 같은 변호사가 이 두 사건 모두에 선임되었고 대기업 지배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 그리고 80%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이것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는데요. 노소영, 민희진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 내용 중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 이런 당사 관계에서 누구를 편들어 결과적인 당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니 의견이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민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승부수는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소영 관장의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 노소영 관장은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 최태원 회장과 3개의 결혼을 한 후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 12월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요. 급기야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소영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유지하려 애를 썼으나 최 회장이 내연녀와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9년 12월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엄청난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재산 분할로 665억 원만을 인정했는데 이번 항소심은 1조 3,808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선고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달랐던 이유는 최 회장이 가진 SK그룹의 지배주식까지 분할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의 재벌가 이혼 사례와는 전혀 다른데요. 특히 2020년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의 재산 분할 사건의 경우 141억 원만 인정되었고 2022년 조현아, 땅콩 해양으로 좀 유명한 분이시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액으로 13억 3천만 원만 인정한 것과는 정말로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반된 판결이 나온 걸까요? 원래 대법원은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기업 경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조한 것도 그 기여를 인정하여 지배주식 역시 분할 재산에 포함해 오긴 했습니다. 노 관장은 20년 넘게 아니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3자녀를 양육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액이 조 단위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기여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부진 대표나 조현아 부사장의 경우에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었고 상대방 배우자의 별다른 기여도 없었던 사안인 반면에 노 관장의 경우에는 SK그룹 주식 재산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과 정권으로부터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받은 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판결이라 여러 논란이 분분한데요. 하지만 노 관장 측의 SK그룹에 대한 유무형의 기여가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했다면 재산 분할 법리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판결로 생각됩니다. 논란 중에 우선 비자금 300억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그 비자금 300억 자체에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적인 기여 측면을 고려해달라는 것이었고 비자금을 최종의 회장에게 맡겨둔 사실 자체는 유사사안에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응익규제법은 그 이후에 제정되어 이 사안에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간도 오래 지났고 당사자들이 세상을 모두 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기여가 딸의 기여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최 회장의 기여 역시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경우는 정말 드라마틱했죠. 방시혁, 소스뮤직, 플레디스 대표들, 뉴진스 멤버들, 또 그 부모님들,
팬클럽까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는 민 대표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이브가 제기한 민 대표 해임 사유들이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단 한 개의 사유라도 받아들였다면 민 대표는 아마 해임됐을 것입니다. 민 대표는 어도의 독립을 계획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주간 계약의 상대방인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 대표가 제기한 알리 표절, 뉴진스 차별 대우,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반면에 하이브가 제기한 광고 스타일링 비용 문제, 영업 비밀 침해 문제는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승소한 다음 날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정상화를 염원했습니다. 매우 현명한 처사로 생각되고요. 비록 민 대표 외 이사진이 물갈이 되었지만 민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어도어 내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하이브가 이사진 3명을 심은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이사로 선임된 김주영 최고 인사 책임자는 소스뮤직의 대표이사고 이경준 최고 재무 책임자는 회계사로서 하이브 소스뮤직, 플레디스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재상 최고 전략 책임자는 하이브 아메리카 운영을 총괄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 아무리 선의 경쟁이라지만 어도어의 핵심 전략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 충돌을 일으킬지 시너지를 낼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가 2차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이브가 추대한 3명이 어도어 이사로서 등재되는 순간 어도어 외 다른 레이블에 이익을 남기고 그 행위가 어도어의 이익을 뺏은 것이 된다면 바로 배임 행위가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판결이 사법부가 경제 권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경제 권력의 횡포에 경종을 울린 사건들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방시혁 이 두 회장님은 우리나라 제조산업과 엔터산업의 정점에 서 계신 분들이신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노소영, 민희진 이 두 여인을 자기들 시야에서 배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불편한 가정사가 기업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고 방시혁 의장은 멀티 레이블을 주창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플랜 B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각 산업의 정점에 계신 두 회장님을 견제할 사람도 견제할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어 주식 자체의 분할에 비해 양도소득세의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되어 실제로는 2조 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물론 지배주식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반면에 노소영 관장은 본인의 기여로 인한 현금 분할이기 때문에 1조 3,808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위자료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이브의 경우 민희진 대표의 명분을 안겨주어 멀티 레이블의 시너지와 결속력을 발휘하기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했다지만 회사는 대표가 운영한 것이고 법원이 민 대표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힘을 실어준 셈이기 때문에 공동대표 선임 등으로 견제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도록 한 것은 어도어나 하이브, 팬들에게까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겠죠. 이렇게 상대가 재벌이 아니더라도 이기기가 극히 어려운 사안에서 노소영, 민희진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과감한 재판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소송 과정을 보신 분들은 법조계의 문외한인 분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쉽사리 전략 포인트를 집어내기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찾은 전략 포인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 관장의 경우는 바로 재판부 배정입니다. 사실 항소심의 시작부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노 관장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서울고등법원 가사 3-1부에 배당되자마자 해당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선임하여 현재 서울고법 가사 2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클라스의 담당 변호사가 바로 법원장 출신인 김기정 변호사님이신데요.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법원은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 이내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고 의견으로 2013년도부터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법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왔는데요. 노관자의 경우 김기정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러한 공고가 작용하여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선고하신 김시철 부장판사님이 계신 곳으로 변경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 쇼핑이냐면서 곧지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관장께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적극적인 전략을 동원한 것이었고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과감하게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민 대표의 재판 전략은 이사회 소집을 단행한 것입니다. 처음에 민 대표는 하이브의 어도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는데요. 당연히 당신을 자르겠다는 절차 요구를 본인인 대표가 들어줄 리는 없겠죠. 하지만 하이브는 곧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고 4월 30일 법원의 신문기일에 민 대표 측은 5월 10일 이사회 열어서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답변하고는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단한 모험인데요. 만일 민 대표가 임의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내리게 두었다면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 두 사건은 어찌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노관장과 민 대표의 인내와 끈기, 과감한 결단력이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놀라게 한 노소영 민희진 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적 분쟁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지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 들어올 때는 시작부터 치밀하게 재판 전략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실행하였을 때 어려운 소송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혹시 현재 분쟁 중이신 분들은 재판 전략을 큰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되셨으면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